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푼 거 이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고 또 이제 다음 작품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5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렇죠? 오직 이 작품에서는 바로 뭐다? 감옥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병치되는 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보는 시트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시트콤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사건 보여주다가 저 사건 보여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작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2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나고 있다? 아니죠. 인물이 자의식이 분열된 게 아니라 바로 뭐다? 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파괴된 자의식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지. 그치?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3번. 이야기 속 인물이, 그쵸? 즉, 아까 이 작품에서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즉, 1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대화한 거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니죠.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서술자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인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시간의 역전. 쉽게 말하면 얘는 바로 뭐다? 역순행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과거 회상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역전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읍이 뭡니까? 그치, 지옥이었다 라는 거였죠. 니은이 뭡니까? 그치, 대화하는 거, 그쵸? 당신만 생각하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기읍과 같은 상황은 특정 인물이 니은과 같은 반응을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치, 바로 기읍과 같은 상황, 바로 감옥 안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라는 인물이 니은과 같은 반응, 즉 인간성을 상실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기읍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기읍과 같은 상황과 니은과 같은 반응은 모두 특정 인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 아니죠. 특히나 기읍과 같은 상황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아까 키워드에 보면은 1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제는 틀린 거고, 3번. 기읍과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니은과 같은 반응으로 좌절된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그쵸? 사람들은 바로 뭐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4번. 기읍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요인을 탐색하려는 것이 니은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된 의도이다. 그쵸? 탐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알고 있어. 그치?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뭡니까?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 자, 기읍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인물과 갈등이 해소되었다가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반응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는 것도 역시 아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자, 7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뭡니까? 그치. 강물이 뭡니까? 강물만큼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인물의 자발적 각성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아니죠. 아까 이 A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시간이 바로 밤이 되었다라는 것과 플러스 바로 뭐다? 암울한 현실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주는 게 A의 표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2번.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서술자의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아니죠. 그렇죠? 청명한 하늘을 묘사하여 이와 대비되는이 아니죠. 청명한 하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두운 하늘이었죠. 그렇죠? 4번. 표면적으로 밤의 이미지를 이면적으로 감방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기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알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문제를 읽으니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해버리면은 사실 3번도 살짝 애매해져 버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A가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8번 아까 키워드 문제였죠. 바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그쵸? 자,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여름날. 그치? 자, 5평이 좀 못되는 이 방에 41사람이 갇힌 상황을 통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극한 상황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이 드러나고 있군. 그쵸? 보기의 마지막에 이 환경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2번. 자, 감방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냉수 한 모금이라는 사실을 통해 극한 환경에 내몰린 인간이 겪는 존엄성 상실의 비극이 드러나고 있다. 그쵸?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장 눈앞에 내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거를 이제 상실한 모습. 그쵸?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3번. 영감이 공소를 취하하는 것을 통해 생존 본능을 억누르는 극한 환경에 맞서서 상실된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4번. 태양 온도를 공소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폄을 하는 것을 그렇죠. 태양하는 것을 통해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도덕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왜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왔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5번. 간수가 영감을 끌어낸 이 방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빛나고 있는 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드러나고 있군.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 작품이죠. 바로 북쇠곡이라는 작품이죠.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키워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44페이지를 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일단 지금은 키워드만 볼 거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아메노사가 지은 가사 작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북쇠곡은 작가인 구관이 아메노사로 함경도의 민정을 시찰한 여정. 그쵸? 지금 이 글은 바로 뭐다? 작품은 뭡니까? 이 작가가 아메노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함경도 지역을 시찰한 것을 바로 여정, 경영, 견문 등을 기술한 기행가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글에 대한 정보 첫 번째, 그쵸? 이 작품은
기행가사이고, 그쵸? 바로 암행어사 신분으로 함경도를, 그쵸? 시찰한 경험을 쓴 글이 바로 이 북쇠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암행어사의 행적과 그 다음 19세기 초반 함경도의 풍속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암행어사의 행적, 그리고 19세기 초 함경도의 풍속, 이런 걸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작가는 이 작품에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백성에 대한 연민, 백성을 수탈하고 어사에게도 잔꾀를 부리는 지방관에 대한 비판, 관리로서 느끼는 영군의식 등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바로 뭐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백성에 대한 연민, 그 다음 백성을 수탈하고 어사에게도 잔꾀를 부리는 지방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관리로서 느끼는 연군의식,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바로 백성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지방관에 대한 비판. 19세기면은 바로 조선 후기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탐과 놀이들의 수탈이 극한에 당하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연군의식. 연이 바로 그리워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관동떨국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배워본 기억이 있을 텐데 보면은 일종의 그런 뭡니까? 연군지정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자신이 체험한 일이나 타인과의 대화, 타인의 말을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진술해. 그래서 이 글에는 자신이 체험한 일,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 그 다음에 타인의 말을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뭐다? 현장감을 높여주고 있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자신의 체험, 다음 대화, 타인의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학적으로, 사실적이면서 해학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 어떻게 현장감을 높여주고 흥미를 유발해주는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 키워드로서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작품을 살펴봅시다. 이 작품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딱 접하게 되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온 성이 면밀었고 우리말이 지쳤구나라는 거죠. 자, 지금 하자는 바로 뭐다? 온성이라고 하는 곳에 목적지에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목적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면밀었고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다? 말이 이미 지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성밖에 잠깐 쉬며 말 얻어먹이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감찰지로 가는 여정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말을 쉬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래서 술 장사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술을 팔려고 한다는 거야.
그것도 값싸게. 알겠죠? 뒤에 나오지만 굉장히 값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자는 그럼 한번 먹어나 보자. 뒤에도 나오지만 이 화자가 술을 좋아했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 술을 먹어보자. 촌사람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 정도로 개인이 누가 만든 술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자는 눈치를 챕니다. 어떻게? 관과 술이 분명하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이 소주 장수는 관과의 술을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팔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싸게. 왜 이렇게 싸게 팔고 있을까? 이 소주 장수는 왜 싸게 팔까 나한테?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얘기하죠. 그 곡절 뭐를 쏘냐? 안다 모른다? 이미 나는 안다.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의 내용은 사실 뒤에 설명이 됩니다. 알겠죠?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화자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얘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이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것이 소주 장수가 그렇죠? 좋은 술을 화자에게 싸게 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지방관의 일종의 잔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지방관이 이미 뭡니까? 중앙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암행어사가 이 지역에 들이닥칠 거라는 소식을 접해버렸다는 거죠. 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오는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는 정보까지 사실 같이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방관이 어떻게? 미리 이제 뭡니까? 술장수로 위장한 사람을 마을 골목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목에다가 배치해놓고 누가 이제 암행어사처럼 보이는 약간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좋은 술을 좀 싸게 먹이게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명령을 받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를 화자는 이걸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눈치를 채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채 무언하리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명을 기울이니 가문노와 다름없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다는 사람 소식을 우연히 언뜻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아는 채 하기도 뭐 하니까 그냥 대충 싸게 사고 그냥 일단 지금은 일단 즐기자. 우리 춘향년에서도 보면 뭡니까? 오라는 내가 자라 오냐 도적질은 내가 막 오라는 네가 저라 해서 일단 잔치는 즐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이 화자도 바로 뭐다? 일단 나중에 두고 볼 건 두고 볼 거고 그냥 일단 지금은 술이나 잠깐 즐기자 하고 술을 이제 싸게 사서 이제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속깃도다 이 부사야. 이 부사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태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속 깊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할까? 아니지. 바로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속 깊도다라는 표현은 바로 무슨 표현? 반어적 표현이 된다는 거죠. 참 훌륭하네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 깊도다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그래서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성까지 50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한 얘기가 싹 끝난 거예요. 술장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술장수와 헤어져가지고 화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종성이라는 곳까지 50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래도 가야지 이제 뭡니까 숙소도 구하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바삐 가다가 어떻게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라는 거죠. 그죠? 가다가 지금 물에 빠지는 그죠? 바로 뭐다? 바로 여정 도중에 사고를 당한 장면으로
이렇게 갑자기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요것이 장면이 지금 전환된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확 다를 때는 그냥 좀 다른 내용이구나라고 이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박인노의 누앙사라는 작품이 한 3년, 4년 전에 수능 특강에 2년 연속으로 실린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 박인노의 누앙사 같은 작품도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유명한 작품이어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주제가 얘도 왔다 갔다 해. 앞에서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다다가 갑자기 뒤에서는 자연 속에서 나도 이제 뭡니까? 굉장히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주제가 뭐야? 비록 현실은 가난하지만 뭡니까? 안빈낙도에 대해서 추구한다. 이게 주제예요. 결국 따로 판단해주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작품 이해할 때 더욱더 편해지는 길입니다. 괜히 연결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연결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얼음물에 빠져버렸죠. 일단 얼음물이라고 하니까 계절은 겨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계속 봅시다.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누가 동태가 되었다? 그치, 바로 뭐다? 얼음물에 빠짐. 화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물에 빠진 자신의 체험을 어때? 동태가 됐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해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안 웃길 수 있겠지만 알겠지?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다 화자는 생각하죠. 이 몰골 이 행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뭇사람 가운데 출두하여 남여 위에 높게 앉아. 남여는 이제 지붕이 없는 가마, 관리들이 타는 가마거든요. 그래서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나의 지금 모습을 보면 나를 암행어사라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동태꼬라지가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자기 스스로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자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스스로를 비웃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즉, 저 사람이 더 암행어사처럼 보인다. 나는 암행어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사또 몰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냄시 더욱 좋다. 집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이러니 보니까 미역이라. 이것도 역시 동태와 같은 의미로 지금 물에 젖은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미역이 물에 젖어가지고 차푸덕한 자신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암행어사나 호랑이처럼 이제 소문이 나 있지만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치 미역줄기 널어놓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를 갖춘 후에 좌수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네. 자, 여기서도 이야기가 갑자기 전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뭐다? 과거에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러 관아에 있는 사람들을 혼낼 때 사람들이 이제 본고파직, 춘향전도 치면은 변산도를 지금 벌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자신이 위를 갖춘 후에 그 지역의 나쁜 이런 관리들을 잡아들여서 몹시 치면서 형출을 하니, 그러니까 막 본장을 때리고 했더니 그 사람들의 정강이가 다 찢어지더라는 거죠. 찢어지되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큰 칼 씌워서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감옥에 가두니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 치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자기가 암행어사인데 이렇게 암행어사로서 벌을 하기 전에는
기생이 이제 뭡니까? 그 지역의 지방관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와가지고 막 아양 떨고 웃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그 관아에 있는 지방관을 이제 벌하고 나니까 기생은 자기 돈줄이 끊겼다고 자기를 오히려 굉장히 흘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기생의 달라진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쵸? 자,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내 고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회령자고 어디 갈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이어질 여정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힘들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풍산 어두울 때 원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랍게서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대 저고리 찾아보니 계자주가 되었더라. 하마터면 화장될 내 중의 신세 면했구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그 중간중간에 있는 휴게소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베어사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원이나 이제 역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을 이제 쉬게 하거나 바꿔주기도 해. 급할 때는 바꿔주고 여유가 있을 때는 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관의 기능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밤 그 방에 불이 나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도 다 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마터면 이제 화장 불에 다 죽을 뻔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이제 중의 신세 면했구나. 남의 옷 얻어입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부령길이 무섭더라. 불시에 지진 나서 이제는 부령으로 갔더니 갑자기 지진이 났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 그 속에 한 번 들면 다시 날 수 있을 소냐. 그래서 저 지진 속에 빠져들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지금 이 A 부분에서 제시된 거는 지금 A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부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바로 뭐다? 암행어사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편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가 되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암행어사 그렇죠? 여정 중 그렇죠? 만난 고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암행어사 일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이런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A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B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랴. 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 날 이렇게 굶주리다가 혹시라도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방관은 어때? 잘 보이려고 성대한 음식들을 막 대접을 한다는 거지. 근데도 뭡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도 살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느니 생수로다. 그 누가 어사볕을 좋다고 하였던가? 본고파출 쾌한 일인가? 본고파출은 바로 아까 그 지방관들이 잘못했을 때 걔네들을 벌하고 쫓아내는 걸 본고파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쾌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즐거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마음 한편이 아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현문곤장 참아하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벌을 내리고 곤장 치는 건 참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성자는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느니 어찌할리 그 말을 고지 듣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고충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나쁜 소문만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사람들은 어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그 말만 사실로 믿고 소문이 퍼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고맙다니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B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 여기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B에서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앞에서는 암행어사로서 이 수행을 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겪었던 고난들을 얘기했어. A는. 그치? 반면에 B에서 제시되는 건 바로 뭐다? 암행어사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 안 편하더라? 안 편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B에서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뭐다? 암행어사
그렇죠? 임무 수행 중 느끼는 일종의 심리적인 고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관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이러면은 자기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자, 어찌나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한 데 있더라라는 거야. 즉 바로 뭐다? 내가 이제 어찌 다 좋을 순 없어. 그래. 모든 일은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뭐다? 부끄러운 일만 없으면 무슨 일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현실은 내가 부끄러운 일이 없어도 그것들이 상관이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나는 아무리 떳떳이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안 보거나 하고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모아가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즉,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봅시다.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낱이 보고하니 조정해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곱 여덟 시행을 아니하면 그 안이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10가지를 고쳐달라고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렸어. 암행어사로서. 알겠죠? 근데 나라에서 딱 봤더니 이거는 해줘도 되겠는데 저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했더니 한 3개만 이루어지고 10개 중에 7개는 묵살됐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아, 저 암행어사같이 불리한 거는 안 올리고 좋은 거 이루어질 것만 3개만 올려가지고 그것만 뭡니까? 성사됐나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그래서 함경북도면은 북한에서도 저 끝쪽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도에서 한양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고충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다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와 하오리라.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이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래? 그죠? 그래서 감사가 온다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금이 누군지 알 수조차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무 수도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소냐? 형편이 할 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함경도 백성들의 고충, 현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 소냐. 그래서 함경도 백성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참아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자, 다음 페이지.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논이 햇빛 아래 백배하고 비논이 봄 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에 저 사람들 거의 도모하리. 그래서 지금 함경북도 백성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불쌍한 연민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조금만 견뎌봐. 그러면 내가 임금에게 알려가지고 너희들 살아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래서 사람들을 위로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햇빛 땡볕 아래서도 나에게 고맙다고 100번을 절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6,500리 먼 길을 탈없이 왔겠는가? 즉 임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탈없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충사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복이 그쵸 바로 키워드의 내용을 제시를 적용을 시킨다면 연금의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이야 잔시서라 천암시 18,000 지왕시 18,000 합하여 36,000세를 우리님께 헌수하자. 바로 여기 있는 우리님이 바로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이 북새곡, 국왕의 북새곡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자가 그 암행어사로서 함경도 지역을 관찰을 하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방간의 잔꾀를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런 고충이라든지 심리적, 육체적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역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왜? 빨리 갔다 오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기억부터 봅시다. 온성이 면리런고 우리말이 지쳤구나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이거는 의문의 방식으로 아까 온성이 면리런고라고 했잖아. 그렇지? 의문의 방식이었고 그 다음 이동을 멈추고 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뭐야? 첫 번째는 목적지까지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말이 이제 지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1번 선지는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니은. 자,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행색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지금 물에 빠진 생쥐꼴, 동태꼴이 되고 미역꼴이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 몰골을 보면은 내가 암행어사 출도여 한다고 해도 무서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3번 디귿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비유적 표현을 통해 특정한 대상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고슴도치가 되었다. 그렇죠? 비유적 표현인 거죠. 기생의 눈을 고슴도치에게 비유를 하는 거죠. 자, 니은 그 안이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아니더라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과거 회상한 거는 맞아요. 과거에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한 건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을 때 바로 뭐다? 내가 아무리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상관이 있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화자의 일종의 뭐다? 깨달음이라든지 그치? 혹은 현실에 대한 그런 일종의 자조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동일한 시어의 반복 미음이 보면은 뭡니까? 비논이 햇빛 아래 백배하고 비논이에서 비논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비는 사람이 화자로 볼 수도 있고 약간은 백성들로 볼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린 4번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답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풀어버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A 부분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암행어사의 여정을 통해서 화자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 그렇죠? 굉장히 힘겨웠던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반면에 B는 바로 뭡니까? 암행어사 출두를 했을 때 화자가 느끼는 일종의 심리적인 그런 고통들, 고충들을 얘기했었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에서는 화자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야? 아니죠, 그렇죠? A에서는 화자가 겪은 뭡니까? 굉장히 고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화자가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 아니죠. 암행어사 출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얘기했다고 했었죠. 2번 A에서는 화자가 낯선 경치를 대하는 호기심을 역시 틀렸죠. B에서는 화자가 익숙한 절차를 반복하여 느끼는 지루함이 아니라 여기서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오히려 연민, 안타까움, 그쵸? 이런 게 되겠죠. 그쵸? 자, 3번 A에서는 화자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길에 겪은 위험을 B에서는 화자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문제에 접근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쵸? 자, 4번 A에서는 화자가 겪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B에서는 화자가 겪은 사건을 다양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B도 역시 바로 뭐다? 역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쵸? 5번 A에서는 화자가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연에 전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갑자기 그냥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 다음 B에서는 화자가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마음에서 느꼈던 그런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키워드 문제였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1번. 자, 그 술을 먹어보자 촌사람 솜씨 아냐는 화자가 자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지방관이 술을 준비하여 싸게 판 상황을 알아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겠죠? 그렇죠? 2번.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는 화자가 자신이 들은 타인의 말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현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솔직히 세모라고 봐야 돼요. 이게 말을 인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앞에 상황과 연계시켜서 봤을 때는 뭐다 마치 내가 어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요 설명대로 하면은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으니까 내가 앞에 소주 장사가 이제 뭡니까 지방관이 시켜서 한 거구나라는 걸 눈치채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가 일단 지금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모를 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득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합시다. 회령자고 어디 갈고 부령으로 가오리라는 화자가 민정의 시차를 위해 이동하는 여정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쵸? 이곳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쵸? 자, 4번. 누구에게 말할 소냐 형편이 할 일 없다는 화자가 지방관들의 수탈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이 구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쵸? 자,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그죠? 자, 42페이지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쵸? 바로 뭐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와 하오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할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소냐 형편이 할 일 없다. 지 몸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누구에게 알릴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자였어요? 북도 백성이었어요? 화자였어요? 알릴 사람이 없는 거는 화자는 임금에게 알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양매고사니까, 그렇지? 근데 사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알릴 수 없는 사람의 이 주체, 지금 누구에게 말할 소냐 형편이 할 일 없다의 주체가 바로 북도 백성이 주체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구제할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화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게 지금 4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었던 세모는 맞는 것으로 치고 여기가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네모 세모 X, 동그라미 세모 X를 잘 사용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A와 B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A는 바로 동태, B는 미역이었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는 모두 화자가 경계심을 갖고, 그쵸? 경계심을 갖고 항상 거리를 두려는 대상이다? 아니죠. 둘 다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쵸? 2번. A와 B는 모두 화자가 동질감을 느껴? 비유한 거랑 동질감은 달라요. 동질은 뭐야?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느껴야 동질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A는 화자가 자신의 초라한 외양을, B는 타인이 화자의 초라한 외양을 빗댄 소재이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둘 다 화자의 모습을 빗댄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 바로 고전 산문 작품을 지문을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 문제도 16번 바로 키워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작품이에요. 알겠죠? 항상 문학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현대시 작품처럼 너무 유명하거나 수특에 완벽하게 제시가 된 그런 작품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키워드 문제가 제시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 문제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남영 부주지의 박생은 유자이지만, 즉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 육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주인공이 박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유자이지만 바로 뭐다? 현실에서
육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나아가 육아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자, 이 사람은 바로 유교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또 어때? 육아에서 배척하는 사상에 대해 회의와 고민을 반복하는 인물이다. 즉, 유교 이외의 그런 뭡니까? 학문,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항상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박생이 영부주에 가는 것은 육아 사상에서 벗어난 이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영부주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바로 현실에서 벗어난 이계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벌써 조선시대부터 이계물이 유행했나봐요. 그치?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체험하는 것으로 유물, 도물을 초월한 존재로 형상화된 연마왕은 사상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자 하는 박생의 욕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연마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사상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자 하는 박생의 욕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 즉 박생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거죠. 즉, 박생은 이단을 부정하고자 하나 확신하지 못하는 인물로 연마왕의 형상은 이와 같은 박생의 복잡한 내면이 구현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마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 산문, 자, 46페이지로 가서, 그렇죠? 자, 박생은 예전부터 늘 불교나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을 품어왔으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다. 왜? 바로 키워드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바로 늘 불교나 무속신앙, 귀신 이야기에 의심은 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용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고 주역의 개사전을 자세히 살핀 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부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유교의 경전을 읽음으로써 바로 뭐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어느 정도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박생은 사람 대비 순박하고 중요한 까닭에 승려들과도 교류를 끊지 않아 한유가 사귀었던 태전이나 유종훈이 사귀었던 손상인 같은 승려 두세 사람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렇죠? 신분을 형성하고 유지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왜? 유교 사상을 믿는 사람인데 불교를 믿는 스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승려들 역시 선비와 교유하기를 회원이 종병과 내차종을 사귀고 쥐둔이 왕탄지와 사안을 사귀듯이 하여 박생과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그만큼 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려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는 걸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하루는 박생이 승려에게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말했다. 천지는 하나의 음양이 따르며 그러니 천지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을 리 있겠소. 필시 허튼 얘기일 거요. 그래서 지금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승려에게 묻자 그쪽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한 채 죄를 짓거나 덕을 쌓으면 각각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 박생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이라는 글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자 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단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실제 행동에서는 사람이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승려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자꾸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실제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충효사상,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 살아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 입신양명, 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 중시하는 게 유교의 가르침, 즉 현세의 삶을 중요시하는 게 유교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유교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중약부문 줄거리를 보면 자, 이단설을 부정하던 박생은 어느 날 주역을 읽다가 잠이 들어 남쪽 연부주에 가게 되고, 그렇죠? 그곳의 임금인 연마왕을 만나 공자와 석가, 귀신에 관한 설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박생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물으며 죽은 사람의 천도를 위한 죄에 대해 말하자 연마왕은 거짓되고 망령된 일이라며 놀란다란다. 왜? 연마왕은 바로 뭐다? 박생의 그런 자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인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뭐다? 죽은 사람의 천도. 죽은 사람이어서 제사 지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천도는 뭐야? 천당으로 보내는 거. 알겠죠? 극락으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거든요. 극락으로 보낸다는 건 바로 뭐다? 내세가 있다는 소리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연마왕은 굉장히 이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교적인 사상으로서 얘기를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사람이 죽으면 전기가 흩어져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속으로 내려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합쳐서 혼백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 어찌 혼백이 저승에 머물 수 있겠어? 물론 원한을 품은 혼령이나 기명행사한 귀신이 제 명에 못 죽어 자신의 기운을 펴지 못하고 모래밭 싸움터에서 슬피 울거나 원한 품은 집에서 절절히 우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오. 이들 혼령이나 귀신은 무당에게 깃들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원망을 하소연하기도 하오. 그러나 비록 일시적으로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결국에는 무로 귀결되고 마니 결국 모든 존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무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도깨비복 나오잖아. 무로 돌아가라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이 형체를 빌려 이승에 가고 또 거기서 형벌을 받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바로 불교의 그렇죠? 저승, 그렇죠? 지옥, 극락의 개념을 부정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군자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요. 부처에게 제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같은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제라는 건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말이요. 왕이라는 건 존엄함을 일컫는 말이요. 왕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하는 일은 춘추에서 비난받은 바 있거니와 제를 올리며 금과 비단을 쓴 일은 한나라와 위나라 시대에 시작되었소. 생각해보시오. 맑고 깨끗한 신이 속세 인간의 공양을 받을 리 있겠소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우리는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는데 신이 그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존재라면 그런 공물을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다. 받을까? 받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알겠어? 왜? 완벽한 존재인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이재용 회장인데 또 길거리에 떨어진 100원은 죽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왜? 100원 죽는 그 시간에 더 많이 보니까 그 사람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미 완벽한 존재에게 인간의 물건을 바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존엄한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을 리 있겠어?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이런 일 또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 선비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요. 박생이 또 물었다. 윤회가 그치지 않아 이승에서 죽은 뒤 저승에서 산다는 말에 대해 여쭈어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정령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을 듯도 하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령도 흩어져 사라지고 마오. 즉 윤회는 바로 뭐다? 정령이 흩어지지 않는다면은 윤회가 있을 듯도 하오라고 해서 윤회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바로 뭐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결국 정령도 흩어져서 뭡니까? 죽고 나면은 다 무로 돌아간다. 그렇죠? 치킨무는 아니겠죠? 그렇죠? 무로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이 연마왕의 얘기라는 거죠. 박생이 물었다. 임금께서는 어떻게 이런 이역 땅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임금께 충성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해 도적을 토벌했는데 그때 이렇게 맹세한 일이 있어.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도적을 모두 죽이리라. 죽어서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런 추악한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이요. 지금 이 땅에 살면 나를 물어두는 자들은 모두 전생에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는 등 온갖 간사하고 흉악한 짓을 벌인 무리들이라오. 이들은 이곳에 살면 나의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어. 정직하고 사심없는 사람, 이게 바로 뭐다? 연마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저 바로 연마왕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 땅에서는 하루도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연마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이런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고상하여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남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달인이라고 들었어. 그럼에도 세상의 뜻을 한번 펼쳐보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고배로운 옥이 황야에 버려지고 연못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은 신세무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박생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죠. 즉 바로 뭐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그거를 찾아내고 가공해주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그 해운 최치원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 되겠죠. 이 사람도 뭡니까? 중국의 어린 나이에 건너가가지고 빈곤과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중국 황제 총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육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천대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면 되겠죠. 자, 훌륭한 장인을 만나기 전에야 누가 천하의 보물을 알아볼 수 있겠소. 참으로 안타깝소. 나 역시 운수가 다해서 곧 이 세상을 뜰 운명이고 그대 또한 타고난 수명이 이미 다해서 땅에 묻히게 되리니.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너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왜?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를 봤을 때 인간의 100년은 거의 찰나와 같은 시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어쨌든 너의 수명이 닿으면 죽을 거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너 좀 있으면 죽을 거야 하고 이제 죽음의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묻히게 되리니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 그대 말고는 누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연마왕은 자신의 후계자로서 박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하고는 잔치를 열어 흥겹게 즐겼다. 그러던 중에 왕이 박생에게 사만의 역대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생이 역대 왕조의 흥망사를 하나하나 진술하다가 고려가 창업하게 된 연유를 언급하게 이르자 왕이 거듭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가진 자는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돼요. 백성이 비록 두려워하여 명령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역한 마음을 풀어 시간이 흐르면 결국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덕 있는 자는 힘으로 군주에 나아가지 않소.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허생전 같은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덕치주의. 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하늘이 비록 자상한 말로 사람을 깨우치기는 하지만 시종일관 이를 통해 보여주거늘 이를 보면 하늘의 명이 엄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물은 나라는 백성의 것이요. 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천명이 이미 임금에게 떠나고 민심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가면
비록 몸을 보존하고자 한들 어찌 보존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하늘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박생이 역대 제왕들이 이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당하기에 이른 일을 말하자 왕은 이 말을 짚으리며 말했다. 백성이 태평가를 부르는데도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드는 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언행을 삼가라고 거듭 경고하는 것이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태평성대에도 이렇게 홍수와 가뭄이 드는 이유는 바로 뭐다? 하늘이 임금에게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백성의 원성이 드높은데도 상서로운 징조가 보이는 것은 오히려 뭐다? 이거는 하늘이 아니라, 그쵸? 보이는 것은 바로 뭐다?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늘은 바로 뭐다? 뭡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데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제왕들이 상스러운 징조를 보던 날에 백성이 편안하였어, 울부짖으며 원망하였어 라고 물어보면서 글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생은 말은 뭐다? 사실은 이미 이 사람은 답정너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던 거야. 그거를 연마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확신을 받고 있는 그런 소설이 바로 이 남현부주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